예, 금요일 첫 코너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 문제가 연일 시장의 뉴스 화두가 되면서요,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오늘은 또 변한 소식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리스 문제, 총리가 또 정치적 모험을 하고 또 사임을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좀 풀려갈 걸로 보세요? 글쎄, 이번 주에 보셨듯이 그 그리스 반응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가 오히려 도움을 청해야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잘 합의된, 어렵게 합의된 구제안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는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비단 그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이태리나 스페인에도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라는 나라 입장에서만 보면은 구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그 디폴트를 한 후에 유로를 탈퇴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대안이기 때문이죠. 그리스가 그동안 그렇게 막대한 대외 채무를 안게 된 것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그리스가 경쟁력을 회복해서 이러한 적자 구조에서 탈피를 해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리스 입장에서는 그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득을 줄여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 위기 때 그랬듯이 그 자국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고통이 더 적은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독일 같은 이런 수출국들이 그동안은 돈을 잘 빌려주다가 갑자기 그리스 보고 돈을 빌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는 수입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나아가서 독일은 수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독일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수출국들이 그리스만 갖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같이 공조를 해서 이러한 그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만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이런 궁극적인 해결이 될 때까지는 간헐적으로 계속 이러한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 EU에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리스가 독자적으로 대외 정책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 것이 방안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리스의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고려를 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증시 상황이 어쨌든 대외 불확실성으로 연일 불안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해야 될 업종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용환석 대표님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피해 가야 할 상황, 피해야 할 업종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도신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회사 한 종목을 볼 때도 꼭 좋은 점만 아니라 나쁜 점을 찾아야 하듯이 어떠한 업종을 찾을 때도 유명한 업종도 찾아야 되지만 또한 피해야 될 업종도 알아보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즈니스 사이클이나 유행에 민감한 업종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비즈니스 사이클 정점에 있는 어떤 그런 경우에는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높은 성장을 했는데 갑자기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인데 모든 회사가 언젠가는 성장률이 멈추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기술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인데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지금 일본의 닌텐도 같은 회사도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몇몇 MP3 업체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 회계 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좀 투자 시에 있어서 피해 가야 할 기업이나 어떤 기업의 패턴, 다만 지금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투자 시에 고려하시는 요인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지금 상황이랑 좀 맞물려서 본다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업종들이 해당이 될까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요즘 이런 경제 상황에서 좀 주의할 것은 향후 중국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을, 업종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중국 국민 총 생산 대비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 증가를 해서 현재는 약 70% 정도에 육박을 해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약간 그 무리하게 왜곡이 된 구조인데 아마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중국 정부에서 막대한 규모의 그 경기부양책을 썼기 때문인데요. 투자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좀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벌써 그러한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 중국의 철강 생산량인데 이게 전체가 아니라 유휴 생산시설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 일본의 총 생산시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 중국의 텅 빈 쇼핑몰 사진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막 수요 예측도 하지 않고 이런 이제 건설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사한 사진인데 이 도시는 중국 내몽고 자치주에 있는 한 도시인데 도시는 건설해 놨는데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위험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한번 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보여주신 사진은 최근에 용 대표님 직접 중국에 가서 좀 느끼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찾으신 좀 사진인가요? 느낀 것도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좀 제가 찾은 거죠. 예. 물론 뭐 이렇게 쇼핑몰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는 건 뭐 우리도 뭐 그런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걸 아이디어나 생각이 중요하시다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단초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요. 과잉 설비 투자, 우리도 사실 그 몇 번의 위기들이, 이를테면 97년 위기 같은 경우, 외환 위기 같은 경우도 과잉 설비 투자가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좀 중국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과잉 그 투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네. 그 투자가 막 이루어질 시점에서는 네. 사실은 항상 그 경제도 활성화된 것 같이 보이고 성장률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항상. 네.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항상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결국 몇 년이 지나서 그 결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이득이 얼마큼 생기느냐 하는 건데 그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그 다음에 이 모든 설비 투자는 이렇게 피라미드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4,000년 전에 저렇게 거대한 그러네요. 구축물을 네. 만든 게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무덤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게 몇 경제적 구의 이득은 미라를 위한 예, 것이지 경제적 부가가치는 별로 없다. 물론 4,000년이 지나서 지금 뭐 관광 수입이 생기고 있긴 네.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경제적 이익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저런 무리한 투자가 계속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무리가 올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위험한 것은 이게 이렇게 많은 부분이 금융권 부채를 통해서 이런 네.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투자 결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금융부채까지, 이제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위기 징후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과잉 이제 그 중국에서 부동산 투기 열풍인데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일본이 과거에 90년대 초반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그 경제 침체 위기에 빠졌었죠. 근데 그 당시 일본 국민 총 생산 대비 부동산 투자 비율이 9%였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2006년, 7년에 부동산 버블이 꺼졌는데 그때 비율은 6%였었죠. 근데 지금 중국은 이미 1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위험 징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 용 대표님. 근데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그 중국에 대해서 지금 기대는 부분들이 적지 않고 지금도 중국의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국내 소비주가 뭐냐 그런 소비 업체들을 찾아라 이런 주식 좋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중국의 과잉 투자 문제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 색다른 시각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 뭐 업종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네. 그 설비 투자가 그 마냥 계속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벌써 7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이 거꾸로 향후에는 그 위기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런 업종 중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한 회사들은 잘 피해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업종들은 그 많이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언제부터 이런 위기가 올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중국 증시가 사실 올해 굉장히 안 좋고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미 증시는 경제를 선행한다고 하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많은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요번에 8, 9월 달에 경험을 하신 것 같이 그 순간에 잘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투자가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하는 것도 피해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부정적인 좀 분야도 있지만 조금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또 한편 긍정적일 수도 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이제 소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관련 분야입니다. 아까 그 70%나 차지한다고 한 부분이 침체가 되더라도 그 부분이 나머지 소비재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음식료라든지 이러한 뭐 의류라든지 온라인 게임 이러한 소비재 분야는 오히려 성장도 할 수 있고 또 중국 정부에서 그러한 쪽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들은 또 가능성도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만났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개장 전, 그 개장 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늘 보면 이 현실과 밀접한 스팟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오늘 무슨 업종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뉴스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용 대표님은 그거보다 좀 더 긴 시각에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 주는 분이에요. 마침 또 금요일이라 이런 시간들이 유익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